3장. 하지만 코니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을 느꼈다. 접촉이 없는 것에서부터 일종의 초조감이 광기처럼 그녀를 사로잡았다.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는데 팔다리가 경련하듯이 일룩거리곤 했으며 등뼈를 고추 세워 젖히기보다는 편히 쉬는 자세로 있고 싶었는데도 등뼈가 느닷없이 획 젖히듯 펴지곤 했다. 그녀의 몸속 자궁 안 어딘가 계속 전율하며 떨리는 곳이 있어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이라도 쳐서 그로부터 도망쳐야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광적인 초조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아무 까닭도 없이 격렬하게 뛰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여위어 갔다. 그것은 진정 초조감이었다. 그녀는 영지의 이문을 가로지르며 달려나가 클리프드의 일 따위는 모두 팽개쳐버리고 고사리 등불 사이에 쭉 뻗어 엎드려 있곤 했다. 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집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다. 숲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요 성역이었다. 그러나 숲은 진정한 피난처나 성역이 되지 못했다. 그녀와 그곳은 아무런 연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그저 그녀가 나머지 다른 것들로부터 도망쳐 있을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녀는 진실로 숲 그 자체의 영혼에다 접촉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런 흩은 것이 숲에 있다면 말이다. 어렴풋이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 모르게 부서져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렴풋이 그녀는 자신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 즉 자신이 살아있는 세상의 실체와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직 클리프드와 그의 작품만이 있을 뿐이었다. 진정한 존재가 없는, 즉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만이 말이다. 공허에 이은 공허, 어렴풋이 그녀는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돌에다 머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다시금 충고했다. 애인 하나 두는 게 어떻겠니, 코니야? 세상의 여러 재미도 좀 맛보도록 하려무나. 그해 겨울, 마이클리스가 며칠 동안 와 있었다. 그는 젊은 아일랜드인으로 미국에서 희곡으로 이미 상당히 많은 돈을 번 사내였다. 그는 런던의 인류 사교계에서 한동안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는데 그가 근사한 사회극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차츰 인류 사교계는 보잘것없는 더블린 뒷골목의 쥐새끼 같은 작자가 자신들을 조롱거리로 삼았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제 거꾸로 거센 반감이 몰아쳤고 마이클리스는 곧 비열하고 방자한 상놈의 결정판이 되었다. 그는 반영국주의적인 작자로 밝혀졌으며 이를 발견해낸 계급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세상의 어떤 추악한 범죄보다도 더 흉악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도살되었고 그의 시체는 쓰레기통에 내던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리스는 메이페어의 아파트에서, 이 메이페어는 런던의 하이드파크 동쪽에 있는 주택지역입니다. 메이페어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신사의 모습을 뽐내며 본드가를 활보했다. 아무리 인류 양복점이라 할지라도 고객이 돈을 내는 한 그가 천박한 쌍놈이라고 해서 딱 잘라 거절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클리프드가 이 30살의 젊은이를 집에 초대하려던 때는 이 젊은이의 경력에 있어서 불운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클리프드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이클리스에게는 아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독자로 남아있을지 몰랐다. 게다가 지금 가망 없는 왕따가 된 처지인지라 상류사회의 다른 모두가 그를 외면하여 내쫓는 이 괴로운 시기에 라그비에 와달라고 초대해준 것이 그로서는 틀림없이 고맙기만 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는 필경 저 건너편 미국에 가서 클리프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리라. 명성, 어떤 것이 되었든 적당히 입에 오르기만 하면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되는 법이다. 저 건너편에서는 특히 그렇다. 클리프드는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작가였는데 인기에 대한 본능이 얼마나 투철한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마침내 마이클리스가 자신의 한 희곡에서 클리프드를 아주 훌륭하게 묘사했고 클리프드는 일종의 대중적 영웅이 되었다. 자신이 조롱거리였다는 것을 클리프드가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코니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클리프드의 맹목적이고 강박적인 본능에 대해 약간 놀라워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 형체 모를 넓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했고 작가로서 그것도 1급의 현대 작가로서 유명해지고자 했다. 나이 많고 원기왕성하며 허세를 부리는 성공한 아버지 멜컴 경을 통해
코니는 예술가들도 자기 선전을 해대며 자신의 상품을 잘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기존에 만들어진 경로, 즉 다른 모든 왕립 미술원 회원들이 그림을 팔 때 사용하는 경로를 사용했다. 그에 반해 클리퍼드는 인기를 얻는 온갖 새로운 종류의 경로를 찾아내었다. 그는 딱히 자신을 천하게 떨어뜨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라그비에 불러들였다. 그러나 명성의 기념비를 하루빨리 세워 올리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그는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않은 잡석을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손쉽게 사용했다. 마이클리스는 운전기사와 하인을 거느리고 아주 멋들어진 차를 타고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다. 그는 완전히 본드가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클리퍼드의 지방 명문가 출신 영혼은 어딘가 반발하여 움츠러들었다. 그는 자신의 외모로 풍겨내고자 하는 것과 별로 정확히, 아니 사실 전혀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클리프드에게 있어 이것은 더 따져볼 것 없는 충분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을 아주 정중히 대했다. 그의 놀라운 성공에 대한 정중함이었다. 이른바 세속적 성공이라는 암캐 여신이 겸손한 듯 오만당돌한 마이클리스의 발꿈치 주변을 보호하듯 어리렁거리며 맴돌고 있었는데 이 암캐가 클리프드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왜냐하면 클리프드 자신 역시 받아만 준다면 성공이라는 이 암캐 여신에게 기꺼이 몸을 팔아넘기고자 했기 때문이다. 런던 최인류 거리의 양복점, 모자점, 이발소, 구두점 등을 거쳐 단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리스는 분명 영국인이 아니었다. 정말이지 그는 절대 영국인이 아니었다. 납작하고 창백한 얼굴과 행동 거지는 종류가 다른 것이었고 불만스러워하는 표정도 종류가 달랐다. 그는 원한과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진정한 영국 신사라면 누구든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진정한 영국 신사라면 자신의 품행 가운데 그런 모습이 뻔히 드러나는 것을 경멸할 것이다. 가련한 마이클리스는 과거에 몹시도 많이 걷어차였던지라 지금까지도 약간 겁에 질려 꼬리를 움츠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희곡 작품을 가지고 순수한 본능과 그보다 더 순수한 뻔뻔스러움으로 밀고 헤쳐나가 연극계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 나아가 정상까지 올라섰다. 그는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제 걷어차이는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끝나지가 않았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는 걷어차이기를 자청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속하지 않는 곳에, 즉 영국의 상류계급에 끼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이리저리 걷어차며 얼마나 짜릿한 흥분을 즐겼던가. 그리고 그는 얼마나 그들을 정오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인을 데리고 그 멋들어진 차를 척 타고서 행차를 하였으니 이 더블린의 잡종계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코니의 마음에 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아무런 환상도 품고 있지 않았다. 클리퍼드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클리퍼드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 모두에 대해 조리 있고 간단하며 실제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과장하여 떠벌리거나 재무새 겨워 찌끄리지 않았다. 자기가 라그비에 초대받아 온 것은 다 쓸모가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마치 나이가 많고 교활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대하는 사업가 또는 거물급 사업가처럼 그는 던져지는 대로 질문을 받았고 가능한 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었다. 돈이란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돈이란 일종의 본능이죠. 돈을 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일종의 타고난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리는 그 어떤 술책도 아니고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에 붙어있는 일종의 영원한 부착물과 같은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하면 돈을 벌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요. 어느 지점까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란 것을 해야 하겠죠? 클리프드가 말했다. 그렇지요. 안으로 뛰어들어야 하지요.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아무리 해도 어긋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만 당신은 희곡 말고 다른 수단으로 돈을 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클리프드가 물었다. 아마 못 벌었을 겁니다. 나를 좋은 작가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작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가, 그것도 희곡 작가라는 것이 현재 나의 존재이며 내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중적인 통속 희곡 작가라고 생각하나 보군요. 코니가 물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니 쪽을 획 돌아보면서 그가 대답했다. 그런 작가란 사실 별게 아니랍니다. 인기라는 것도 별게 아니죠. 대중 역시 그런 면에서 보면 별게 아니랍니다. 내 희곡들도 사실 정말 인기를 얻을 만한 점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게 아니랍니다. 내 희곡들은 그저 날씨와 같이 당분간 그렇게 있어야만 할 그런 것들이죠. 그는 다소 큰 듯한 눈을 천천히 코니에게 돌렸다. 실로 바닷물을 환멸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눈이었는데 코니는 약간 몸을 들었다. 그는 정말 늙은 듯이 한없이 늙은 듯이 보였고 지층과 같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여 환멸의 층이 그의 안에 내려앉아 겹겹으로 쌓여 이루어진 존재처럼 보였다. 동시에 그는 버림받은 어린애처럼 쓸쓸한 사람이었다. 일종의 추방당한 자였으나 쥐와 같이 멸시받은 존재로서 자포자기적인 용감성을 지니고 있었다. 적어도 그 정도 나이에 당신이 그만큼 해낸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클리프드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내 나이가 30살. 그래요, 30살이지요? 마이클리스는 날카롭고 돌연한 어조로 묘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공허한 듯 하면서 의기양양하고 또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런데 혼자 세요? 무슨 뜻이죠? 혼자 사느냐 이 말인가요? 하인이 있지요. 아내가 없는 사람은 하인이라도 하나 있어야죠. 자기 말로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무능한 녀석이랍니다. 하지만 그냥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결혼은 해야 되겠죠? 마치 머리라도 깎아버릴 예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코니는 웃었다. 노력을 해야만 결혼할 수 있나요? 그는 찬미하듯이 코니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채틀리 부인. 어느 정도는 그런 셈이죠. 나 말입니다. 실례된 말씀입니다만 영국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 여자하고도 못할 겁니다. 미국 여자하고는 어때요? 클리프드가 말했다. 아, 미국 여자요. 그는 공허한 웃음을 웃었다. 안 돼요. 난 그래서 하인에게 터키 같은 나라의 여자든지 동양인 가까운 여자를 하나 찾아보라고 부탁해 두기도 했답니다. 코니는 엄청난 성공의 표본인 이 묘하고 우울한 사람에 대해 정말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미국에서만도 5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고들 했다. 이따금 그는 잘생겨 보이기도 했다. 즉 비스듬히 아래를 바라보고 있고 광선이 그를 비출 때면 이따금 그는 다소 큼지막한 두 눈과 묘하게 선이 휘어진 단단한 이마며 꼭 담은 채 움직이지 않는 입등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상하로 조각된 흑인 가면과도 같이 조용하고 영속적인 아름다움을 띠기도 했다. 순간적이지만 드러나 보이는 그 불변부동의 형상, 그것은 바로 부처가 목표로 삼는, 그리고 때때로 흑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채 표현해 보이고 나는 불변부동의 형상, 영혼의 형상과 같았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종족을 묵묵히 따르며 내려온 어떤 것, 우리들처럼 각기 개인적으로 반항하는 대신 종족의 숙명을 묵종하며 따라온 영급의 표정이라고나 할까? 그러다가는 곧이어 어두운 강물을 헤엄쳐 나가는 쥐떼와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코니는 갑자기 이상하게 그에 대한 동정심이 약동하는 것을 느꼈다. 연민과 결합하고 혐오로 인한 반감도 섞인 듯 하면서 그의 사랑이라고까지 할 만한 감정의 약동이었다. 열외자. 게다가 방자한 쌍놈이라고도 사람들은 부르지. 하지만 클리프드가 얼마나 더 막무가내인 방자한 쌍놈으로 보이는가. 얼마나 더 어리석은가. 마이클리스는 자기가 코니에게 무언가 강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약간 튀어나온 담갈색의 커다란 두 눈으로 완전히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코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댐댐이를 그리고 자기가 준 인상의 정도를 가늠해보고 있었다. 영국인들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사랑조차도 그를 영원히 여여자의 신세로부터 구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때때로 그를 동정하곤 했다. 영국 여자들 역시 그랬다. 그는 클리프드에게 있어 자신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르렁대고 싶지만 그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는 두 마리의 낯선 개였다. 그러나 이 여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다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아침 식사는 각자 침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클리프드는 점심 식사 전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은 약간 쓸쓸하고 따분했다. 커피를 마시고 나자
차분히 한 곳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성격인 마이클리스는 무엇을 해야 할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11월의 맑게 갠, 라급에서는 맑게 갠 날이었다. 그는 우울하게 보이는 영지의 임원을 훑어보았다. 맙소사, 끔찍한 곳이군. 그는 하인을 시켜 채틀리 부인에게 자기가 모실 일이라도 없는지 물었다. 차를 몰고 셰필드에 갔다 올까 생각하는 참이라고 하면서 답변이 내려오기를 채틀리 부인의 거실로 올라와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다. 코니의 거실은 저택 중앙부의 맨 위층인 3층에 있었다. 클리프드가 사용하는 방들은 물론 1층에 있었다. 마이클리스는 채틀리 부인의 거실로 올라오라고 초청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그는 아무 다른 생각 없이 하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사물을 눈여겨본다든지 자기의 주변과 접촉을 갖는다든지 하는 법이 결코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그는 르누아르와 3장 그림의 훌륭한 독일 복제판을 대충 훑어보았다. 아주 기분 좋은 곳이로군요. 여긴 마치 미소를 짓는 것이 아프기라도 한 것처럼 그 묘한 이를 드러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말했다. 현명하시게도 이렇게 맨 위층에 방을 잘 정하셨습니다.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방은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화려하고 현대적인 방이자 라그비에서 그녀의 개성이 조금이나마 표현된 유일한 곳이었다. 클리퍼드는 이 방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람들을 이곳까지 불러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제 그녀와 마이클리스는 불이 지펴진 벽난로 양편에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자신과 그의 부모와 형제 등에 대해서 물었다. 그녀에게 있어 다른 사람들은 항상 어딘가 놀라운 관심거리였으며 동정심이 일깨워지는 순간 계급의식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렸다. 마이클리스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대답했는데 쓰라린 한을 품고 아무렇게나 뒹구는 떠돌이 개와 같은 그의 영혼을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내는가 하면 곧이어 자신의 성공에 대해 복수심 가득한 자부심을 번뜩이며 내비치기도 하면서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왜 그렇게 외톨박이인가요? 코니가 그에게 물었고 그는 다시금 그 살피는 듯한 커다란 담갈색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 그런 인간이 들어있기 마련이지요. 그는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친근하게 빈정대는 어조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부인 자신은 어떤가요? 부인 역시 외톨박이 신세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코니는 뜨끔 놀라면서 잠깐 동안 그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단지 어떤 면에서만 그렇지요. 당신처럼 완전히는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외톨박이라고요? 마치 치통이라도 앓는 듯이 묘하게 희죽거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물었다. 그것은 아주 뒤틀린 미소였으며 그의 눈은 정말 조금도 변함없이 우울한 듯, 극기적인 듯, 환멸에 찬 듯, 아니면 두려워하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왜 아닌가요? 그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약간 숨이 막히는 듯 말했다. 당신은 그렇죠, 안 그래요? 그녀는 뭔가 무서운 매력이 그로부터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로 인해 그녀는 거의 침착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 그래요. 부인 말이 맞아요. 그는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하고는 비스듬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오늘날 이곳의 우리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오래된 종족의 그 이상한 불변부동의 형상을 띄었다. 바로 이것이 코니로 하여금 그를 자신과 분리해 바라볼 힘을 잃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록하여 새기는 그 가득 찬 시선으로 코니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깜깜한 밤에 울고 있는 어린애와 같은 것이 그의 가슴에서부터 그녀를 향해 울며 불러대었다. 그녀의 자궁 바로 그곳을 사로잡아 뒤흔드는 울음소리였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짤막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말도 거의 다 못할 만큼 숨이 막히면서 그녀는 외치듯 말했다. 그는 짤막하고 뒤틀린 웃음을 피식 터뜨렸다. 아, 그런 의미시군요. 부인 손을 좀 잡아봐도 될까요? 그는 불쑥 물었는데 그의 최면술과 같은 마력으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녀의 자궁을 곧장 뒤흔들어 사로잡는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꼼짝 못한 채 그를 응시했고 그는 다가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고는 그녀의 두 발을 자기 두 손에 꼭 감싸쥐더니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멍하고 몽롱해진 채 그의 약간 부드러운 목덜미를 일종의 놀라운 마음으로 내려다보면서
그의 얼굴이 허벅지를 지그시 누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몸이 달아오르면서 온통 당황스러운 가운데도 그녀는 부드러움과 연민의 정으로 손을 들어 훤히 드러난 그의 목덜미 위에 갖다 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몸서리를 치면서 부르르 떨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타오르는 듯 강렬한 눈길에 그 끔찍한 매력을 담고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가슴으로부터 그 눈길에 응답하는 그에 대한 한없는 다정함이 흘러넘쳤다. 그녀는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두 그에게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묘하면서도 매우 살가운 연인으로 떨리는 것을 어쩌지 못하면서 그녀를 무척 살갑게 다루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고서 분명한 의식으로 바깥의 소리를 모두 의식하고 있었다. 코니로서는 그에게 몸을 허락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몸을 떠는 것을 멈추더니 아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정말 아주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연민에 찬 어렴풋한 손길로 자기 가슴 위에 얹혀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윽고 몸을 일으킨 그는 그녀의 두 손에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를 신은 그녀의 두 발에 입을 맞추고는 말없이 방 한쪽 끝으로 가서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그는 돌아서더니 벽난로가의 원래 자리에 가 앉아있는 그녀에게로 다시 다가왔다. 자, 이제 당신은 나를 미워하게 되겠지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피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휙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그녀는 물었다. 여자들은 대개 그러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멈칫하며 말을 누그러뜨렸다. 내 말은 여자랑 그러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녀는 화가 난 듯이 말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야죠. 당신은 정말 지독히도 나에게 잘해주는군요. 그는 비참한 듯 외쳤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야 하는지 의아스러웠다. 앉지 않을래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문 쪽을 헐끗 보았다. 클리퍼드 경이 있잖소. 그는 말했다. 이 일을 알면 그녀는 한순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아마 끔찍하겠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는 그를 쳐다보았다. 클리퍼드가 이 일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도 난 원치 않아요. 그에게 정말 끔찍한 상처를 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신 생각은 그래요? 잘못이라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너무나 한없이 나에게 잘해주고 있을 따름인데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이요. 그는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코니가 보기에 그는 금방이라도 흐느껴 울 것만 같았다. 하지만 클리프드가 알게 할 필요는 없지요. 안 그래요? 그녀는 호소하듯 주장했다. 그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주고 말 테니까요. 그가 전혀 모르고 있고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만 있으면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을 거예요. 나야 물론. 그는 거의 격한 어조로 말했다. 나한테서 그가 뭘 알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요. 두고 보세요. 내가 스스로 탄로를 내다니요. 허허. 그런 생각은 가소롭다는 듯 그는 공허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놀란 모습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이제 당신 손에 입을 맞추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차를 타고 셰필드에나 가볼까 합니다. 거기서 점심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차 마시는 시간까지는 돌아올까 해요. 당신을 위해 뭐 해줄 일은 없나요? 당신이 날 미워하지 않는다고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미워하지 않으리라는 것도요. 그는 절망적인 냉소를 띤 어조로 말을 마쳤다. 그래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는 격한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다. 날 사랑한다는 말보다 오히려 방금 그 말이 당신한테 더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그 말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럼 오후까지 안녕히. 그때까지 난 생각할 게 많군요. 그는 그녀의 손에 겸손히 입을 맞추고는 사라졌다. 난 아무래도 그 젊은 작자가 역겨워 못 견딜 것 같아. 점심 식사 때 클리프드가 말했다. 왜요? 코니는 물었다. 그 작자의 겉모습 뒤에는 아주 방자한 쌍놈의 본성이 감추어져 있거든. 허세로 우리를 농락하려고 잔뜩 도사리고 있으면서 말이야. 내 생각엔 사람들이 그를 너무 모질게 대했던 것 같아요. 코니가 말했다. 놀랄 일이 아니지. 화려하게 잘 나갈 때 그가 사람들에게 친절히 굴만한 사람으로 보여.
내 생각엔 어떤 너그러움 같은 것이 그에게 있는 듯 해요. 누구에 대한 너그러움 말이야?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당신은 모렴치한 무도덕성을 너그러움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코니는 가만히 있었다. 정말 그녀가 오해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이클리스의 모렴치한 무도덕성은 그녀에게 어떤 매력으로 보였다. 클리프드가 겨우 몇 발자국 소심하게 살금살금 내디뎌 보았을 뿐인 곳을 그는 거침없이 걸어가 끝까지 가보았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는 세상을 정복해 왔는데 그것은 바로 클리프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떻다고? 마이클리스의 수단과 방법이 클리프드의 것보다 과연 더 야비한 것이었나? 가련한 열외자가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와서 밀치고 날뛰고 하며 앞으로 헤쳐나간 방식이 자신을 선전하여 유명해지려고 하는 클리프드의 방식보다 더 나쁠 게 뭐가 있는가? 세속적 성공이라는 그 암캐 여신은 바로 수천 수만의 개들이 혀를 늘어뜨린 채 헐떡이면서 뒤쫓고 있는 것이었다. 그 암캐를 제일 먼저 차지한 개는 바로 개 중의 개였다. 성공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말이다. 따라서 마이클리스는 꼬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차 마시는 시간이 되어갈 때쯤 제비꽃과 백합을 한 움큼 가득 들고는 예의 그 비굴하고 비열한 표정을 한 채 돌아왔다. 코니는 그것이 혹시 사람들의 저항감을 풀기 위한 일종의 가면은 아닌지 궁금해하곤 했다. 왜냐하면 거의 지나칠 정도로 고착되어 있는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그렇게 슬픈 사내였을까? 자아가 소멸된 그 슬픈 개 같은 그의 태도는 저녁 내내 계속되었다. 물론 클리퍼드는 그 속에 감춰진 뻔뻔함을 꿰뚫어 보고 느꼈다. 코니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아마 그 뻔뻔함이 여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남자들과 그들의 거만한 억측과 편견에 대항해서만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훌쭉한 작자에게서 느껴지는 그 무너질 줄 모르는 내면의 뻔뻔함은 바로 남자들로 하여금 마이클리스 그 자신을 혐오하고 학대하게 만들었다. 짐짓 훌륭한 행동으로 아무리 덮어 가리고 있을지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상류사회의 남자에게는 하나의 모욕이었다. 코니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자수거리를 들고 앉아서는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다. 마이클리스로 말하자면 그는 완벽했다. 우울하고 주의 깊고 초연한 젊은 사람의 모습을 전날 밤과 조금도 다름없이 견지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수말리 떨어져 있지만 그에게 요구되는 정도까지는 시원스레 죽을 맞추어 주었고 그러면서도 결코 한순간도 주인에게로 다가가지는 않았다. 코니는 그가 아침나절에 그 일을 잊은 게 틀림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는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위치, 즉 날 때부터 배척당한 자들이 있는 예의 그 세상 바깥의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침의 그 성관계에 정말로 심각한 개인적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신세가 어쩌다 황금 개 목걸이를 차게 되어 사람마다 모두 시샘하며 불쾌해하는 임자 없는 똥개에서 안락한 상류사회의 애완견 신세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실은 바로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가 열외자이자 반사회적인 존재라는 점, 그리고 아무리 겉모양을 본드가로 치장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자신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고립은 그에게 필수적인 것이었다. 근사한 상류계 사람들과 적당히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외관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적이었지만 그러나 이따금 찾아오는 사랑도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주는 것으로서 역시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아니, 그는 아주 뜨겁고 절실한 마음으로 한 줄기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친절함을 말하자면 그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맙게 받아들였다. 창백하고 변함없는 표정의 환멸에 찬 얼굴 아래에서 그의 어린애 같은 영혼은 여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흐느껴 울었고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가기를 뜨겁게 갈망했다. 정말은 자신이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피하리라는 것을 그의 추방당한 영혼은 또한 알고 있었지만 홀에 촛불을 켜고 있을 때 그는 기회를 잡아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에게 가도 될까요? 내가 당신한테 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 좋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그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왔다. 그는 몸을 떨면서 흥분하는 유형의 연인이었는데
절정의 순간에 금방 이르렀다가 또 금방 끝나버렸다. 그의 벌거벗은 몸에서는 이상하게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무방비 상태 같기도 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자신을 지키는 그의 모든 무기는 재치와 교활함, 바로 그 본능적인 교활함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제되자 그는 두 배로 벌거벗은 듯 했고 아직 미숙하고 부드러운 육체를 지닌 채 어쩐지 무기력하고 부둥거리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그는 여자에게 일종의 격렬한 연민과 다정함 그리고 거칠게 갈구하는 육체적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이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는 항상 너무 빨리 절정에 이르러 끝내버렸으며 그런 다음에는 그녀의 가슴 위에서 오그라들며 축 늘어졌고 그녀가 멍해진 채 실망하여 헤매는 동안 자신의 뻔뻔함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여자는 그를 붙들어 두는 법을 그의 절정이 끝났을 때 그를 자기 몸속에 그곳에 계속 잡아놓는 법을 이내 터득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너그러이 응해주었고 또 묘하게도 그 행위 능력을 유지했다. 그는 그녀의 몸속에 단단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녀가 몸을 움직여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몸을 움직여 마침내 절정에 이르는 동안 그녀에게 몸을 맡겼다. 그리고 단단하게 발기된 자신의 수동적 대응으로부터 그녀가 오르가즘의 만족을 얻으면서 격렬한 흥분에 이르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야릇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맛보았다. 아, 정말 참 좋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더니 곧 그의 몸에 꼭 달라붙은 채 아주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는 혼자만의 고독에 잠긴 채 그러나 어쩐지 자랑스러운 느낌으로 함께 누워 있었다. 당시 그는 단지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클리프드에게는 첫날 저녁과 조금도 다름없는 태도로 대했다. 코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외관을 허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코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의 예수와 우울에 찬 어조는 여전했고 이따금씩 재치가 담기기도 했으며 성적 기미를 전혀 풍기지 않는 묘한 애정이 배어 있었다. 일종의 희망 없는 애정을 그녀에게 느끼는 듯이 보였으며 근본적인 거리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또 희망이 없기를 원했다. 그는 오히려 희망을 혐오했다. 굉장한 희망이 지상을 쓸고 지나갔다. 이 말은 프랑스 낭만파 시인이자 극작가인 알프레드 드 뮤시의 시구 중 일부입니다. 이 말을 그는 어디선가 읽었는데 이에 대해 그가 덧붙인 논평은 이러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깡그리 물속에다 처박아 몰살시켰다. 코니는 결코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러는 내내 그녀는 그와 비슷한 절망감이 자신의 내면에도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정말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무 희망이 없는 그는 도대체 사랑이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가끔씩 런던에서 만나기도 하면서 꽤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했다. 그녀는 늘 그의 보잘것없는 오르가즘이 끝나고 나면 자기 혼자 움직이면서 그로부터 육체적인 성적 쾌감의 전율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그 역시 늘 그녀에게 절정을 안겨주고 싶어 했다. 그것은 두 사람을 계속 연결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일종의 묘한 자신감을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듯하고 약간 오만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태도를 띠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스스로의 용감함에 대한 그의 기계적이라고 할 만한 자신감이었으며 엄청난 명랑함을 동반했다. 라그비에서 그녀는 굉장히 명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북돋워진 명랑함과 만족감을 모두 클리프드를 자극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최고작을 이 시기에 써냈으며 묘하고 맹목적인 행복감에 거의 취해 있었다. 사실 그는 코니가 자신의 몸 안에 발기된 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마이클리스의 남성성으로부터 얻어낸 육체적 만족의 열매를 거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물론 이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으며 만일 알았다면 절대 고맙다고 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그녀의 그 즐거움이 넘쳐나는 듯 명랑하고 자극적인 나날들이 끝나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때, 그리하여 그녀가 침울해지고 짜증스러워졌을 때 클리프드는 얼마나 그런 날들이 다시 오기를 갈망했던가. 그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녀와 마이클리스를 다시 어울리게 해주고 싶기까지 했을지도 모른다. 4장.
코니는 믹, 사람들은 그를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믹과의 관계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늘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그녀에게 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듯 했다. 그녀는 클리프드에게 애정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원했고 그녀는 그것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남자의 삶으로부터 많은 것을 원했는데 클리프드는 이것을 주지 못했다. 아니, 줄 수가 없었다. 이따금 마이클리스와 만나 경련하는 듯한 관계를 갖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예감으로 알고 있었던 바 그것은 언제라도 끝날 것이었다. 미익은 어떤 것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어떤 관계든지 끊어버리고 따로 떨어져서 고독하게 완전히 혼자 떠도는 외톨박이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타고난 존재의 일부분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었다. 비록 그는 항상 그녀가 날 버렸어 라고 말하곤 했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적 경험에 있어서는 그 범위가 극히 좁아서 가능성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바다에는 훌륭한 고기가 아주 많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무리의 대부분은 고등어 아니면 청어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당신 자신이 고등어나 청어가 아니라면 바다에서 훌륭한 고기를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클리포드는 빠른 속도로 유명해져 갔으며 돈도 많이 벌어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라그비에는 코니가 접대해야 할 사람들이 거의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따금 맥이나 붕장어가 섞이긴 했지만 대부분 고등어 아니면 청어였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늘 찾아오는 남자들이 몇몇 있었다. 클리포드와 케임브리지를 다니며 어울렸던 남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군에 계속 남아 여단장이 된 토미 듀커스가 있었다. 군대는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인생이라는 전투에 맞서야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준다네 라고 그는 말했다. 또 아일랜드인인 찰스 메이가 있었는데 별에 관한 과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역시 작가인 해먼드가 있었다. 모두 클리프드와 비슷한 연배로 당대의 젊은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정신적 삶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것과 관계없는 행동은 사사로운 개인사일 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몇 시에 화장실에 가는지 물어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의 문제들 대부분이 가령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내를 사랑하는지 또는 바람을 피우는지 등이 바로 그렇다. 이 모든 문제들은 당사자에게만 관계 있는 일로서 화장실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 관심거리가 못 되는 것이다. 성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아내와 두 아이가 있지만 어떤 여자 타이피스트와 훨씬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키가 크고 훌쭉한 친구인 해먼드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 아무 요점도 없는 문제라는 사실에 있다네. 엄격하게 말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화장실까지 따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여자와 함께 침대로 기어 들어간 곳까지 우리가 따라갈 이유 역시 없지 않느냐 이거야.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지. 화장실 가는 것과 똑같이 남녀관계의 문제에도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말이야. 그런 건 모두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분별 없는 공론이며 그릇된 호기심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야. 맞아, 해먼드 맞아. 그렇지만 누가 줄리아와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자네는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자네는 그 비등쯤에 올라 폭발 직전에 이르겠지. 줄리아는 해먼드의 아내였다. 물론 바로 그렇지. 그건 그 작자가 내 거실 한쪽 구석에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 모든 일들에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디 적당한 구석방에서 줄리아와 관계를 가지면 자네는 개의치 않는다는 말인가? 찰리 메이는 약간 빈정대듯 말을 했다. 그가 예전에 줄리아와 아주 조금 시시덕거리는 수작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해먼드가 아주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의하지. 섹스는 나와 줄리아만의 사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사실은 말이야. 야위고 죽은 깨가 있는 토미 듀커스가 말했다. 그는 창백하고 다소 뚱뚱한 편인 메이보다 훨씬 더 아일랜드 사람같이 보였다. 사실은 말이야 해먼드. 자네는 소유 본능이 강하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성공하고 싶어하지. 나는 군대에 확실하게 몸담고 살아온 사람이라 세상의 방식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인데 그런 내 눈에는
성공과 자기 주장을 향한 열망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보인다네. 그것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네. 우리의 모든 개성이 그쪽으로 흘러간 거지. 그리고 물론 자네 같은 사람은 여자가 뒷받침해주면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자네가 그렇게 질투를 하는 이유야. 그건 또 바로 섹스가 자네에게 갖는 의미이기도 한데, 섹스는 자네와 줄리아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작은 발전기로서 성공을 가져다주는 도구지. 자네가 성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성공에서 멀어진 찰리 이 친구와 마찬가지로 자네는 다른 여자에게 수작을 걸기 시작할 걸세. 자네와 줄리아처럼 결혼한 사람들은 여행자들의 가방처럼 겉에 꼬리표가 붙어 있다네. 줄리아에겐 아널드 B. 해먼드 부인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지. 기차에 실려가는 누군가의 여행 가방과 똑같이 말일세. 그리고 자네에겐 아널드 B. 해먼드 부인 땡네 아널드 B. 해먼드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아, 그래. 자네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정신생활에는 안락한 집과 괜찮은 요리가 필요하지. 자네 말이 맞네. 자손까지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성공을 향한 본능에 의존하고 있다네. 모든 것이 바로 그 본능을 중심축으로 돌아가고 있지. 해먼드는 좀 감정이 상한 듯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성실하다는 것과 자기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성공을 원하긴 했다. 그래, 정말 사실이야.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메이가 말했다. 제대로 살아나가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만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굶주린 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성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는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자유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여자라면 거기에 누구든 성관계를 가질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야. 이거야. 색을 밝히는 겔트 사람이 여기 계시군. 클리포드가 말했다. 아일랜드는 모두 겔트족입니다. 색을 밝힌다고? 글쎄, 그러지 못할 게 뭐 있어?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여자하고 춤을 추는 거나 마찬가지로, 심지어 여자하고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고 난 생각해. 그건 그저 생각 대신에 감각을 서로 교환하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 안 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토끼들처럼 마구잡이로 흘레붙을지로다. 해먼드가 말했다. 못할 게 뭐 있어? 토끼들한테 잘못된 게 뭐가 있는데? 신경 과민에다 혁명을 일삼고 신경질적인 정오로 가득 찬 인간들보다 토끼들이 나쁜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토끼가 아니잖아. 해먼드가 말했다. 그럼 아니고 말고 나에게는 정신이 있으니까 말이야. 다시 말해 거의 죽고 사는 것 이상으로 나의 관심을 끄는 어떤 천문학 문제를 놓고 나는 계산을 해야 하거든. 하지만 때로는 소화불량으로 방해를 받는다네. 배고픔으로 인한 방해는 정말 끔찍할 정도고 마찬가지로 굶주린 성욕도 나를 방해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지나친 탐닉으로 인한 성적 소화불량이 자네를 방해하는 더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난 생각했는걸. 해먼드가 비꼬는 듯이 말했다. 무슨 말씀? 난 과식도 하지 않거니와 과도하게 그 짓을 해대지도 않는다네. 욕구를 너무 많이 채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지. 하지만 자네 같은 식이라면 나는 완전히 굶주릴 수밖에 없을 것 같군. 천만에 자네가 결혼을 하면 되지. 내가 결혼할 수 있을지를 자네가 어떻게 안다는 거야? 결혼은 내 정신작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결혼은 내 정신작용을 망쳐버릴지도 몰라. 아니, 망쳐버릴 거야. 그런 쪽으로는 난 소유 본성이 작용하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나보고 수도성처럼 계집에 묶여 있으란 말인가? 완전히 웃기는 잡소리지. 여보게, 난 살아야 하고 내 계산을 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난 가끔씩 여자가 필요해. 그런 걸로 야단을 뜨는 것은 질색이네. 그리고 그 누구의 도덕적 비난이나 금지 따위도 난 거부하네. 여행용 옷가방처럼 주소며 정거장 이름 등과 함께 내 이름이 적힌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여자를 보면 난 부끄러워하고 말 거야. 이 두 남자는 줄리아와 수작을 벌였던 일을 두고 아직 서로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밌는 생각일세 찰리, 듀크스가 말했다. 섹스가 이야기 나누기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네. 그건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네. 날씨나 그 밖의 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과 똑같이 감각과 감정도 여자들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하네. 섹스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종의 정상적인 육체의 대화라고 할 수 있지.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 즉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거지.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와 무언가 공통된 감정이나 공감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야. 하지만 만약 일단 우리가 어떤 여자와 제대로 들어맞는 감정이나 공감을 갖게 되는 경우 당연히 그 여자하고 잠자리까지 가야지. 메이가 말했다. 그런 경우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행동이야. 마치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여겨질 때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끝장을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행동인 것처럼 말이야. 혀를 가만히 이빨 사이에 넣고 깨물면서 점잔을 빼서는 안 돼. 할 말이 있으면 다 내뱉어야지. 여자관계도 이와 똑같아. 아니야, 해먼드가 말했다. 그건 틀린 말이야. 가령 자네는 말이야, 메이. 자네는 자네 능력의 절반을 여자들한테 탕진하고 있네. 그 때문에 자네는 그처럼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결코 진정으로 해내지 못할 걸세. 자네 능력은 다른 데로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단 말이네.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해먼드, 이 친구야. 결혼 생활이든 아니든 자네는 바로 그 다른 방면으로 쓰는 게 너무 없어서 탈이네. 자네는 정신의 순수성과 성실성을 지킬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정신은 지독하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네. 자네의 순수한 정신은 내가 본 바로는 짝대기처럼 비쩍 말라 빠져가고 있단 말일세. 자네는 그저 말로 그걸 깔아뭉개고 있을 뿐이야. 토미 듀커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잘들 해보게. 이 두 정신의 대가들아. 그가 말했다. 날 좀 보게. 난 높고 순수한 정신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몇 가지 생각을 적어두곤 할 뿐이라네. 하지만 난 또한 결혼을 하거나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거나 하지도 않아. 난 찰리 말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네. 이 친구가 여자들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싶어 할지라도 뭐 꼭 너무 바짝 또는 자주 쫓아다닐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난 그가 쫓아다니는 걸 막지는 않을 거야. 해문대에 대해 말하자면 제 친구는 소유 본능을 지니고 있어서 똑 바른 길과 좁은 문이 그에겐 딱 어울리지. 두고 보게. 그는 죽기 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범적인 영국의 문학가가 될 테니까. 다음으로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폭죽 같은 존재일 뿐이지. 그런데 자네는 어떤가, 클리퍼드? 자네도 섹스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남자를 도와주는 하나의 발전기라고 생각하는가? 클리퍼드는 이런 때 대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주장을 펴는 법이 없었다.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힘있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는 사실 생각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감정에 쉽게 좌우되었다. 지금 그는 붉어진 얼굴에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그는 말했다. 나 자신은 행위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천만에, 듀커스가 말했다. 자네 상체는 결코 행위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자네는 건강하고 완전한 정신적 생명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네. 그러니 자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 글쎄, 클리퍼드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렇다 해도 나에겐 별 생각이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결혼을 해서 그걸 해결하라는 말이 내 생각을 대체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군. 물론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겠지만 어떤 종류의 중요한 것이란 말인가? 토미가 물었다. 그건 서로 간의 친밀함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클리퍼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그렇듯 불편해하면서 말했다. 글쎄, 찰리와 나는 섹스란 대화처럼 일종의 의사소통 행위라고 믿는다네. 어떤 여자든지 나와 섹스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나는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서 그 매듭을 지을 거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와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시작해 버리는 여자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난 혼자 잠자리에 들 뿐이지. 물론 그렇다고 나빠진 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길 바란다는 거지. 나야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야. 어찌됐건 나에겐 별을 관측하다 방해받을 일도 없고 불멸의 작품을 쓸 일도 없어. 난 단지 군대에서 편히 노닥거리는 작자일 뿐이거든.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은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코니는 앉아서 바느질을 계속했다. 그랬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잠자코 앉아 있어야 했다. 그녀는 찍소리 없이 조용히 앉아서 그 지극히 정신적인 신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색을 방해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그들은 그녀 없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거침없이 흘러나오지 못했다. 클리프드는 코니가 없으면 훨씬 더 벽을 높이 쌓고 소심해졌으며 훨씬 빨리 겁을 먹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질 않았다. 토미 듀커스가 제일 이야기를 잘했는데 그는 코니의 존재로 인해 약간 기분이 들뜨곤 했다. 해먼드는 코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 너무 이기적인 듯 했다. 그리고 찰스 메이는 비록 코니가 좋아하는 점이 좀 있긴 했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치고는 다소 불쾌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코니는 얼마나 자주 저녁마다 이 네 사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었던가. 다른 사람이 한두 명 더 끼이기도 하는 이들의 대화에 말이다. 그들이 어떤 결론에도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실에 대해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짓거리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는데 토미도 그 자리에 있을 때면 특히 그랬다. 그건 재미있는 일이었다. 보통 사내들처럼 키스를 하고 몸을 비벼대는 것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굉장히 재미있었다. 그러나 그 얼마나 차디찬 정신들이었던가. 게다가 한편으로는 약간 짜증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이클리스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들 모두가 마이클리스에 대해 잡종 강아지 같은 출세주의자라느니 저질스럽게 짝이 없는 무식하고 방자한 쌍놈이라느니 하면서 아주 지독한 경멸을 퍼부어 대었지만 말이다. 잡종 개에다 방자한 쌍놈이든 아니든 그는 자기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정신생활을 과시하면서 갖가지 말로 그저 결론주의를 맴돌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코니도 정신생활을 상당히 좋아했고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쾌감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 단짝 친구들의 굉장한 저녁 모임. 그녀는 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이 저녁 모임에 담배 연기 자욱한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코니는 좋아했다. 자기가 말없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들은 이야기를 나눌 수조차 없다는 것이 그녀는 한없이 즐거웠으며 또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녀는 사유에 대해 커다란 존경심을 가졌다. 이들은 적어도 정직하게 사고하려고 애쓰긴 했다. 그러나 무언가 있는 듯 하면서도 잡히는 게 없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무언가를 목표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녀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믹 역시 분명히 밝혀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믹의 경우 그가 하고자 애쓰는 일은 그저 삶을 헤쳐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속이려고 하는 만큼 자신도 그들을 속이고자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는 정말로 반사회적인 인간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클리프드와 그의 단짝 친구들이 그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부분이었다. 클리프드와 그의 단짝 친구들은 반사회적이지 않았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나 아니면 최소한 인류를 가르치는 일에 그들은 어느 정도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에 이야기가 현란하게 전개되었는데 대화가 다시 사랑 문제로 흘러갔다. 서로 마음 맞는 무엇인가로 우리의 가슴을 묶어 연결해주는 끈은 복대도다. 토미 듀커스가 흥얼거리며 말했다. 이 연결해주는 끈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묶고 연결해주고 있는 끈은 서로 간의 정신적 마찰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을 빼면 우리들 사이엔 연결끈이 정말 빌어먹게도 거의 없는 셈이야. 우리는 각자 찢어져 나가서는 서로에 대해 악의에 참 말을 내뱉지. 세상의 다른 모든 빌어먹을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사실 그 점에 관한 한 누구나 똑같아. 빌어먹을 놈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각자 찢어져 나가서는 서로에 대해 느끼는 악의에 찬 감정을 달콤한 거짓말로 덮어 감추곤 하지. 이상하게도 정신생활이란 것은 바로 악의에다, 즉 말로 다 할 수 없고 깊이도 알 수 없는 악의에다 뿌리를 박고서 무성하게 뻗는 듯 한단 말이야. 하게 옛날부터 항상 그래왔지. 플라톤이 묘사해놓은 소크라테스와 그 주변의 무리를 한번 보라고. 그 모든 것에 나타난 완전한 악의하며 다른 이를 혹평하여 찢어 발기며 그야말로 완전하게 절개되는 그 기쁨이란 정말 프로타고라스든 그 누구든 말이야.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를 비롯하여 그 싸움에 가담한 다른 모든 좀생이 제자놈들을 보라고. 그걸 보면 보리수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석가모니나 아무런 정신적 불꽃도 터뜨리지 않고 평화로이 제자들에게 간단한 주일 말씀을 들려주는 예수를 더 좋아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 그래, 정신생활에는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게 있어. 근본적으로 말이야. 악의와 시기, 시기와 악의에 그것은 뿌리를 두고 있거든.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어다.
되고 말 거야. 이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악의에 가득 찼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클리포드가 항변했다. 여보게 클리포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찌꺼리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게. 우리 모두를 말이야. 사실 나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악질적이지. 하지만 그건 섞어서 꾸며낸 달콤한 말보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악의를 내가 정말 무한히 더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 입에 발린 말들은 오늘날 바로 독약이나 다름없다네. 가령 내가 클리포드 자네에 대해 그는 얼마나 훌륭한 친구냐 등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클리포드 자네는 그저 불쌍하게 동정이나 받아야 할 녀석이 되고 마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말이야. 자네들 모두 나에 대해 악의에 참 말을 해주게나. 그럼 난 내가 자네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녀석이란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입에 발린 말일랑 하지 말아주게. 그럼 난 끝장이네. 그렇지만 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는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해먼드가 항의하듯 말했다. 똑바로 말한다면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야겠지.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등 뒤에서 그토록 악의에 참 말을 해대고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난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지. 그런데 난 자네가 정신생활을 비판 행위와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소크라테스가 비판 행위를 촉발시키면서 그것을 굉장한 것으로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네와 동감이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그 이상이었네. 찰리 메이가 판정관처럼 다소 위험있게 말했다. 이를 단짝들은 겸손의 외양 아래 아주 묘한 거만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아주 권위 있는 태도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또한 아주 겸손한 척했다. 듀크스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논의로 끌려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그 말은 맞아. 비판과 지식은 동일한 것이 아니지. 해먼드가 말했다. 물론 그렇지요. 베리가 끼어들었다. 그는 얼굴이 볕에 탄 소심한 젊은이로 듀크스를 만나보러 왔다가 그날 밤 머무르고 있던 차였다. 바보가 한마디 하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들 그를 바라보았다. 난 지식에 대해 말한 게 아니었네. 정신생활에 대해 말한 거였지? 듀크스가 웃으며 말했다. 진정한 지식이란 의식의 몸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두뇌와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만큼 우리의 배때기와 자지로부터도 나오는 거야. 정신은 오직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정신과 이성이 다른 것들을 누르고 판세를 잡게 해보라고. 그럼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비판하고 죽여버리는 것뿐일 테니까. 정말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야.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비판이 필요하지. 죽도록 가해지는 비판이 말이야. 정신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악의를 자랑하고 썩어빠진 낡은 허울을 벌거벗기자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것이네. 즉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 우리는 각각 온전한 생명을 지닌 하나의 유기적 총체라는 것이네. 그런데 우리가 정신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순간 그 생명의 사과 열매를 따버리는 것이 되는 거야. 사과와 나무 사이의 연결, 즉 유기적 연결을 끊어버리는 셈이지.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정신생활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바로 따버린 사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말이지. 그리고 나아가 마치 따버린 사과가 썩는 것이 자연적 필연인 것처럼 우리가 악의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필연인 것이야. 클리포드는 눈을 크게 떴다. 그에게 모두 부질없는 소리였던 것이다. 코니는 몰래 혼자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따버린 사과 신체로구먼? 해먼드가 좀 심사가 꼬인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어서 우리 자신들로 사과주를 만들어야겠네? 찰리가 말했다. 하지만 볼셰비키 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그 문제로 귀착되기라도 하는 듯 그을린 얼굴의 베리가 말을 던졌다. 옳거니, 찰리 메이가 크게 외쳤다. 자, 볼셰비키 주의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나? 자, 그래, 볼셰비키 주의를 한번 작살내 보자고. 듀크스가 말했다. 볼셰비키 주의는 좀 문제가 큰 것 같은데? 해먼드가 머리를 심각하게 흔들어대면서 말했다. 내가 보기에 볼셰비키 주의란, 찰리가 말했다. 그저 소위 부르주아라는 것에 대한 지극한 정오에 불과한 것 같아. 그런데 부르주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뜻하기까지도 해. 또 사람의 묵감정과 정서라는 것들 역시 아주 확고하게 부르주아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적이지 않은 감정이나 정서를 가진 사람은 새로 발명하지 않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야. 그렇다면 각 개인들, 특히
개별 인격체로서의 각 사람은 부르주아가 되고 마는 셈이지. 따라서 개개인은 억압해야만 하는 존재인 거야. 보다 커다란 것, 즉 소비에트 사회와 같은 것에 개인은 함몰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조차 부르주아야. 따라서 이상적인 것은 기계적인 것일 수밖에 없지. 하나의 단위로서 유기체가 아닌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부분들이 똑같이 필수적인 것은 바로 기계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각각의 사람은 기계의 한 부품을 이루고 정오, 즉 부르주아에 대한 정오가 그 기계의 동력을 이루고 있는 것. 바로 그게 내가 보기엔 볼셰비키주의야. 그래, 정말 맞아. 토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또한 산업의 이상 전체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기도 해. 한마디로 그것은 바로 공장 소유자의 이상이야. 정오가 그 동력이라는 점을 그가 부인할 거라는 사실만 빼고 말이야. 하지만 역시 정오인 것은 마찬가지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정오를 동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곳 중부지방만 한번 보라고. 그게 똑똑히 쓰여 있지 않느냐 말이야. 하지만 이런 것 모두 다 정신생활의 일부이지. 논리적인 전개일 뿐이고 말이야. 난 볼셰비키주의가 논리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것은 대부분의 논리적 전제를 거부하거든. 해먼드가 말했다. 여보게, 그것은 물질적 전제를 허용하고 있다네. 순수한 정신 역시 그렇지. 서로 배타적으로 말이야. 적어도 볼셰비키주의는 이제 더 이상 밀고 나갈 수 없는 맨 밑바닥까지 도달해 있어. 찰리가 말했다. 맨 밑바닥이라고? 그건 바닥이 없는 바닥이라네. 볼셰비키주의자들은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계 장비를 갖춘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게 될 걸세. 하지만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을 거야. 이 정오의 행위는 말이야. 반드시 반발이 일어나고 말 거야. 해먼드가 말했다. 글쎄, 1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더 기다려봐야지. 정오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자라나는 것이라네. 생각을 삶에 강요하는 것, 가장 깊은 본능을 강요하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정오야.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들을 우리는 어떤 생각들에 따라 강요하지. 기계처럼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가는 거야. 논리적 정신이 발판을 지배하는 채 하고 있는데 그 발판은 곧 순전한 정오로 변해버리고 만다네. 우린 모두 볼셰비키주의자들이야. 우리가 위선자라는 것만 빼면 말이야. 반면 러시아인들은 위선이 없는 볼셰비키주의자들인 것이지. 하지만 소비에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많잖아. 해먼드가 말했다. 볼셰비키주의자들은 정말로 지적인 사람들은 아니야. 물론 그래. 하지만 때때로 좀 모자란 것이 지적인 것일 수도 있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말이야. 개인적으로 난 볼셰비키주의를 좀 모자란 것으로 여긴다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 역시 나는 좀 모자란 것으로 여기네. 난 심지어 널리 알려진 우리의 정신생활이란 것조차 좀 모자란 것으로 여긴다네. 우리는 모두 크레틴병, 크레틴병은 선천적인 갑상선 결함으로 기형과 정신박약이 되는 병입니다. 크레틴병 환자처럼 싸늘하게 식어있고 백치처럼 아무런 열정도 없는 존재야. 우리는 모두 볼셰비키주의자인 거야. 다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따름이지. 우리 자신이 신이라고, 신과도 같은 인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그런데 그건 바로 볼셰비키주의와 똑같은 것이야. 신이나 볼셰비키주의자가 되는 것을 모면하려면 우리는 바로 인간이 되어야 해. 심장이 있어야 하고 자지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신과 볼셰비키주의자는 똑같아. 둘 다 너무나 훌륭해서 진짜일 수가 없는 것들이야.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의 침묵이 흐르는 사이로 베리가 불안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토미, 당신은 사랑이란 것을 믿으시는 거죠? 이 친구 정말 귀엽기도 하네. 토미가 말했다. 아닐세, 요 귀염둥이 친구야. 10중 8구는 아니라네. 오늘날 사랑이란 그 좀 모자란 연기 행위 중에 또 다른 하나일 뿐이야. 허리를 흔들어대는 녀석들이 조그만 사내아이 엉덩이 크기 정도밖에 안 돼서 꼭 두 개의 목깃 단추만 하게 보이는 엉덩이를 달고 재즈를 추대는 조그만 소녀들과 섹스를 해대는 짓을 내가 믿느냐고? 자네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 아니야? 아니면 재산을 공유하고 성공제일주의로 매진하며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야? 아닐세, 이 멋진 친구야. 난 그런 것 따윈 전혀 믿지 않는다네. 하지만 당신은 분명 무언가 믿는 게 있겠지요? 나 말인가? 아, 그래. 지적인 차원에서 나는 가슴이 따뜻하고 자지가 팔팔하고 지성이 발랄하며 숙리 앞에서도 이런 젠장이라고 말할 만한 용기가 있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네.
그럼 전부 다 당신이 갖추고 있는 것이군요. 베리가 말했다. 토미 듀커스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자넨 천사 같은 친구야. 내가 그렇기만 한다면. 정말 내가 그렇기만 한다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 내 가슴은 감자처럼 무감각하고 내 자지는 축 늘어져서 머리를 빳빳이 쳐드는 법이 결코 없다네. 그리고 난 자지를 싹둑 잘라 내버렸으면 내버렸지. 어머니나 숙모 잘 들어두게 그들은 진짜 숙녀들이야. 그 어머니나 숙모 앞에서 이런 젠장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게다가 난 정말로 지적인 사람이 못돼. 고작 정신생활자에 불과하지. 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일 거야. 그런 사람은 입에 담아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건 없는 부분이건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살아서 생기가 넘칠 거야. 자지가 머리를 치켜들고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할 거야.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말이야. 르누아르는 자지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한 적이 있지. 그는 정말 그렇게 그렸던 거야. 아름다운 그림들을 말이야. 나도 내 자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좋겠어. 하지만 맙소사 그저 말로만 나불거릴 수 있을 따름이니 이런 고통은 분명 지옥에 하나 추가되었을 거야. 바로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것이지. 세상에는 좋은 여자들이 많아요. 코니가 고개를 들고 마침내 입을 열어 말했다. 남자들은 불쾌하게 여겼다. 그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나타내 말하는 것이 그들은 싫었다. 아이고, 나한테 친절히 잘 대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여잔들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것은 조지 위더의 시 연인의 결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요. 아무런 가망도 없어요. 난 그저 어떤 한 여자와 하나가 되어 교감의 떨림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드는 여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도 없지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난 지금 이대로 살아갈 것이고 정신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직한 일이니까요.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주 행복해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순수한 것. 정말 아무 가망 없이 순수한 것일 뿐입니다. 정말 아무 가망 없이 순수한 것이죠. 여보게, 내 애송이 친구 힐데브란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순수함을 유지한다면 복잡한 것은 훨씬 덜하겠죠? 베리가 말했다. 맞아. 삶이란 정말 너무도 단순한 것이지.